우리가 지금 테마 지금 8번, 7, 8번 봤는데요. 지금 8번에서 테마 8번에서 2020년 사회복지직에서 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보호직에서는 나오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바로 이 문제가 나왔어요. 복지국가 발전 이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왔는데, 자, 국가의 산업화 이론,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욕구를 산업화를 통해 확보한 자원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복지국가가 생성되었다. 그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근데 2번 보니까요. 독점자본주의 이론이 나왔잖아요. 자, 거대 자본과 국가가 융합해서 자본주의 체제의 영속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임금 문제나 실업 문제에 개입하면서 복지국가가 등장하게 된다.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바로 그 자본 축적의 역할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인주의론, 사회적 분배를 둘러싼 다양한 이익 집단들의 경쟁에서 정치적 힘이 강해진 집단의 요구를 정치인들 또는 국가가 수용하면서 복지국가가 등장하게 됐다. 답은 쉽게 골라졌죠? 그죠? 3번이 바로 이익 집단 이론이잖아요. 그죠? 3인주의 이론. 3인주의 이론이 아니라 그 다원주의 이론. 그죠? 이익 집단 이론 또는 이익 집단 정치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답은 3번에서 쉽게 골라졌어요. 보면. 그죠? 근데 이제 4번 국가 중심론. 자, 중앙 집권적이거나 조합주의적 국가 구조의 형태. 바로 국가 구조의 특이성에 의해서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진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복지의 수요를 증대시켜서 복지국가가 발전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테마 9번으로 가볼까요? 테마 9번에 보면은 복지국가 이제 유형론으로 가게 되는데요. 복지국가 유형론에서 이번에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자,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는 아까 제가 사회복지 이론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하면서 사회복지 제도 발달 이론, 그 다음에 복지국가 발전 이론, 그리고 복지 유형론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아까 우리가 봤던 이론들은 사회복지 제도 발전 이론은 사회복지가 없었는데 왜 만들어졌느냐를 연구했던 것이고요. 맨 처음에. 그 다음에 자, 복지국가 발전 이론은 만들어진 사회복지가 복지국가 그러니까 황금기를 통해서 이렇게 팽창했느냐를 연구한 거예요. 그건 다 과거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현재적 유용성을 찾는 데는 그게 크게 현재적 유용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국가 유형론은 현재 너무나도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각 나라의 복지 형태를 유형화시킨다면, 그래서 그 즉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상중하로 나눠가지고요.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나 얘들은, 못하는 애들은 왜 이렇게 또 못하나, 이렇게 그룹을 나눠놓고 나서 그 복지 수준이 높은 나라들의 공통 요소를 뽑아본다면 그 나라들이 왜 이렇게 복지 수준이 높은지를 알 수 있다. 즉 현재적인 유용성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형화 논의가 되게 되는데, 자,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유형화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32쪽으로 가볼게요. 거 보니까 제학자의 구분, 먼저 그 날개 쪽에 보면은요, 2분법, 3분법, 4분법이 나옵니다. 2분법은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던 룰렌스킬 르보가 2분법을 맨 처음에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티트머스가 3분 모형을 제시합니다. 룰렌스킬 르보의 2분 모형에다가 하나를 추가시켰죠. 산업적 업적 성취 모형입니다. 그걸 산업주의라고도 하는데 그걸 추가시켰고, 즉 중도우와 중도좌를 구분해가지고 거기다가 산업적 업적 성취 모형을 집어넣고, 그다음 이제 조지와 율딩이 이제 4분 모형을 제시합니다. 반소 페마,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폐변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이제 6분 모형으로 다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조지와 율딩은 이 모형을 구분할 때 정치적 이념, 즉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구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 이데올로기와 사상 공부할 때 이따가 이데올로기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34페이지에서 이따 볼 거고요, 바로. 자, 그러면 거기 티트머스를 보면은요, 3분 모형을 제시했다라고 거기 이제 교재 내용으로 봐서 티트머스 3분 모형, 룰렌스킬르보의 2분 모형에다가 산업적 업적 또는 산업적 성취 업적 모형, 즉 이걸 산업주의라고 하는데 산업주의를 추가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티트머스는요,
한 나라에 존재할 수 있는 복지 형태를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사회복지, 재정복지, 직업복지로 봅니다. 그래서 그걸 외울 때 티트머스가 사제직을 버리고 산업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이렇게 외우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 이제 파커는 이게 지금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학자가 분류한 그 학자하고 그 사람이 분류한 모형하고 짝짓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티트머스는 세 가지 하면 돼요. 그러니까 룰렌스키 르보에다가 하나만 추가하면 되죠. 그러니까 룰렌스키 르보는 자녀적 복지, 제도적 복지지만 그걸 다시 자녀주의, 제도주의라고도 하거든요. 거기다가 산업주의를 추가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파커는 보니까 자유방임주의형, 자유주의형, 그 다음에 사회주의형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죠. 그죠? 자유방임주의형, 그리고 자유주의형, 그리고 사회주의형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파방, 자사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퍼니스와 틸톤. 퍼니스와 틸톤은 2019년 서울시에서 문제가 단순하게 모형으로 물어보지 않고 거기 두 번째 사회보장국가를 물어봤거든요. 국민 최저 수준의 복지를 보장하는 나라는 어느 국가인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답은 사회보장국가가 답이었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물어봤어요. 문제가. 자, 퍼니스와 틸톤은 복지국가의 유형을 나눌 때 자, 적극적으로 퍼뜨리려고 퍼틀 외울 때 이렇게 외우세요. 적극적으로 퍼뜨리려고 사회보장을 사회복지로 변경하였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적극적 복지국가, 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로 구분을 했는데 그 중에 사회보장국가를 물어봤어요. 2019년 서울시에서. 네. 그러니까 국민 최저 수준을 복지를 보장하는 나라를 물어봤는데 그 이상을 보장하려고 하는 나라는 이제 사회복지국가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뮤슈라인데 뮤슈라는 분화된 복지국가와 통합된 복지국가로 나눴습니다. 이걸 나눈 기준은 뭐냐면 복지와 경제와의 관계를 가지고 나눈 겁니다. 복지와 경제와의 관계입니다. 자, 분화된 복지국가는 복지와 경제가 서로 구분되고 즉 분화되어 있고 서로 대립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봅니다. 결국 복지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겁니다.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반면 통합된 복지국가는 복지와 경제가 구분되지 않고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관련되어 있다. 즉 통합된 복지국가에서는 복지와 경제의 공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통합된 복지국가입니다. 자, 이렇게 나눴고, 자, 뮤슈라가 분화된 복지국가와 통합된 복지국가를 나누기 전에요. 자, 거기 자녀주의, 제도주의. 자녀주의가 자녀적 복지거든요. 그 다음에 제도주의가 거기 제도적 복지예요. 율렌스키 르보코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룰렌스키 르보의 자녀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에다가 사회주의만 추가시킨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과거 기출문제에 어떤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냐면 자녀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로 모형을 설명하지 않은 학자를 고르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때 룰렌스키 르보, 그 다음에 티트머스, 그리고 뮤슈라, 보기에 뮤슈라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티트머스와 뮤슈라는 자녀적, 제도적 복지를 다 이용했죠. 그죠? 그래서 티트머스와 뮤슈라는 답이 아니었었고 다른 학자가 답이었었거든요. 거기서. 알았죠? 자녀적, 제도적 복지를 이용하여서 구분하지 않은 학자 그때 나와서 제가 거기다 넣어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더번하고 테일러 구비데일은 2012년 사회복지직에서 문제가 나왔었죠. 이게. 그래서 제가 어제 기출문제 풀어주면서 설명했던가요?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2012년 사회복지직 시험이 당시에 문제가 갑자기 어렵게 나온 시험이었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학 개론을 과락을 막 맞았던 사람들이 많았을 정도로 그때 그러면서 그 수험생들이 막 강의하시는 선생님들 막 그 욕도 많이 하고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단순한 두 문자 암기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면. 근데 지금 최근 거 문제들 한번 풀어보세요. 그게 단순한 두 문자 암기법으로 풀리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해를 먼저 하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거 보면 이제 그 워더번, 그래서 거기 이제 제가 암기법 넣어놨습니다. 워터 묻은 손으로 반드시 전기 만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타일러 구비대에 타일러, 개인을 개량시킬 때 마구 때리지 말고 타일러 이렇게. 자, 그건 이제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은. 자, 좌측에 이제 룸도 나온 적이 있고요. 자, 33쪽으로 오겠습니다. 1순위는 에스페 앤더슨의 복주가 유용합니다. 요거예요, 요거.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요. 에스페 앤더슨의 복주가 유형화 논의. 자, 거 보니까 표기, 기출표기 한번 봐보세요. 거 바로 2020년, 2019년 보직 시험에서 나왔고요. 2019년 사회복지직 시험에 나왔다라고 거기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거기 유형화의 기준을 어떻게 나누고 있냐면 에스페 앤더슨은 탈상품화 정도, 그리고 계층화 또는 사회 계층 체제. 자,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나눈 것이 아니라 수혜 제공과 관련된 국가, 시장, 가족과의 관계로도 나눴습니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보통 아마 지금 선생님들 그 복주가 유형을 에스페 앤더슨이 탈상품화와 계층화를 가지고만 구분했다라고 알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거기에 수혜 제공과 관련된 국가, 시장, 가족의 관계, 즉 국가, 시장, 가족의 역할, 이것도 추가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게 2019년 보직 시험 4월 시험에서 이런 문장으로 먼저 나왔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복지효과의 유형은 탈상품화 정도와 사회 계층화, 그리고 국가, 시장, 가족의 역할 분담의 차이로 분류된다. 맞는 문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2019년 4월 보직 시험에서 국가, 시장, 가족의 역할 분담의 차이로도 분류된다라고 하는 문장이 그때 등장을 하더니 2019년 4월에 보직에서 한 문장으로 나오더니 2019년 6월에 그해 있었던 6월, 4월, 그러니까 그 6월에 사회복지직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때 사회복지직 시험에서 아예 그 좌측에 있는 수혜 제공과 관련된 국가, 시장, 가족과의 관계 있죠? 거기에 나오는 내용으로 시험에 아예 나와버렸어요. 구체적으로 한 줄로 나오더니 아예 문제에 얘를 이제 집어넣어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이제 탈상품화도 볼게요. 탈상품화는 상품화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얘기합니다. 즉 노동자가 노동력을 상품으로 시장에 팔지 않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정도, 즉 국가가 어느 정도의 급여를 제공해 주는가, 복지급여를 제공해 주는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시장에 팔아서 임금을 받고 그 임금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시장에 노동력을 팔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 임금 대신에 누군가가 그 임금 대신 무엇을 준다는 것인데요. 그게 바로 이제 국가가 급여를 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지정책의 시장 영향력 완화 정도를 말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노동자의 경쟁심을 감소시키고 노동계급의 연대에 기여한다. 그러니까 이 탈상품화는 노동계급의 연대에 기여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력을 시장에 팔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굳이 막 노동자들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내 노동력을 팔려고 경쟁하지 않더라도 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죠. 그래서 노동계급의 연대에 기여합니다. 탈상품화가. 자, 어떻든 탈상품화 수준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복지 수준이 높은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층화. 계층화는 사회 계층 체제. 즉 계층화가 불리하면 복지 선진국인데요. 자, 사회 계층 체제를 유지시켜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계층을 파괴하는지. 사회복지제도가 소득 재분배, 우리 이제 사회복지는 이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으니까 이게 소득 재분배 기능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소득 재분배가 잘 되어 있는 나라는 계층화가 불리합니다. 소득 재분배가 잘 되어 있지 않는 나라들이 계층화가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계층화가 불리하다는 것은 소득 재분배가 잘 되어 있는 나라를 의미하고, 그건 복지 선진국을 의미합니다. 그러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이 사회 계층 체제는 그러니까 이것도 복지 수준이 높냐 아니냐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날개 쪽을 봐보세요. 날개 쪽에 보니까 국가시장 가족과의 관계인데요. 복지 제공의 주체가 누구인가, 그리고 이들 간의 결합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먼저 3인주의 국가는 국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시장은 주변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반면에 보수주의 복지 국가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족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시장은 이제 주변적인 역할이고요. 자, 자유주의 복지 국가는 시장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요. 나머지는 주변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가족, 시장 이렇게 잡아야죠. 국가가 3인주의, 가족이 보수주의 복지국가. 그 다음에 시장은 자유주의 복지국가. 이렇게 외워야 돼요. 이 세 가지. 근데 그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가족이 중심적인 역할인데 국가가 주변적인 역할이 아니라 보조적인 역할로 들어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따 보면 이제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사회보험을 강조합니다. 사회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그래도 얘들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33쪽에 거기 이제 에스페 앤더슨의 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이걸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마치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구분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요, 그 기준은 여러 가지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수학 점수와 영어 점수를 가지고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겠고, 좀 사람에 따라서는 이런 수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덕이나 윤리가 중요한 것이다. 도덕, 윤리 점수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국어 점수, 우리나라 말인 국어 점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구분해야 한다. 어떻든 다양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에스페란더스는 지금 복지 수준이 높은 나라, 중간인 나라, 그렇지 못한 나라를 구분할 때 이 지금 탈상품화, 계층화를 가지고 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국가, 가족, 시장의 역할 부분을 가지고 구분을 한 것인데요. 자, 그렇게 구분을 해보니까 세 개 그룹으로 구분이 됐다 이거예요. 여기서 세 개로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그룹이 지어졌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탈상품화 수준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계층화는 불리한 나라. 그 다음에 여기는 탈상품화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고 단순히 그냥 높고 여기는 매우 높은데 여기는 높고 그 다음에 계층화는 아예 유지시켜버린 나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탈상품화가 가장 낮고 계층화가 아예 유리한 나라. 이렇게 요 이제 세 개 그룹으로 묶여졌고 나누어졌고 이 나라들의 이름을 붙인 겁니다. 거기다가 이 나라는 3인주의 복지국가, 얘는 보수주의 복지국가, 얘는 자유주의 복지국가 이렇게 나눈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 거냐면 얘들의 공통 요소를 끄집어낸 거예요. 지금 공부 잘하는 애들, 사회복지 수준이 높은 나라들만 이렇게 모아놓고 나서 이 나라들의 공통 요소를 끄집어낸 것이 그 표에 정리된 내용입니다. 아셨죠? 그걸 뽑아보니까 그러니까 이 탈상품화 볼까요? 이제 3인주의 복지국가 볼까요? 탈상품화 효과가 매우 크다. 매우 높다. 가장 높다. 매우 높음. 그것도 알아야 돼요. 계층화는 낮다. 즉 계층화는 불리하다. 즉 계층 간의 통합이 강화된다. 계층 간 통합 강화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걔도 나온 문장이에요. 이렇게 알아야 돼요. 계층화가 불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계층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잘 사는 사람이 계속 잘 살 수 있는가, 그 계층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소득 재분배가 잘 돼버리면 그 계층을 유지하기 어렵겠죠. 그죠?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가 잘 되는 나라는 계층화가 불리해요. 즉 소득 재분배가 잘 되는 나라는 복지 수준이 높은 나라예요. 결국은. 자, 그렇게 연결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구분해 봤더니 스웨덴이나 덴마크나 이런 나라들이 모여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들의 공통 요소를 뽑아 보니까 그 나라들은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취약계층에서부터 중산층까지 포괄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더라 보니까. 그 다음에 그 나라들은 시민권에 기초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체계를 특징으로 하고 있고 사회수당을 핵심 정책으로 하고 있더라. 요겁니다. 그 다음에 최소한 수준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최적 수준을 보장하더라. 이 나라들을 보니까. 그리고 이 나라들을 보니까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추구하더라. 얘들은. 보고 성장과 복지의 균형 추구 밑줄 그어보세요.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것은요. 복지가 경제 성장에 저해한다고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이게 3인주의는
복지국가 황금기를 주도했던 세력이고요. 제가 역사 공부할 때 복지국가 황금기는 복지와 성장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가 공존했던 시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복지국가 위기기에는 이제 경제가 침체되니까 그 탓을 누구한테 돌린 거예요? 복지한테 돌리면서 너 때문에 복지 때문에 경제 침체된 거야 하면서 복지가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봐버리는 건데 신자유주의로 가게 되면. 근데 이제 삼인주의 복지국가 즉 삼인주의는 복지국가 황금기를 지금 주도했던 세력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성장과 복지가 균형이 가능하다고 봐버려요. 그래서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왜? 그 시기를 얘들이 주도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노동자들의 완전 고용을 중시한다. 그 다음에 일할 권리와 사회복지의 권리. 자, 그리고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통합.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통합이 가능하다. 서로 대립적인 게 아니다. 그리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강조 밑줄. 그걸 탈가족화라고 적으세요. 탈가족화. 거기를 탈가족화라고 적어보세요. 그 날개 쪽에 제가 탈가족화는 정리를 해놨고요. 이따 탈가족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탈가족화 수준이 가장 높습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즉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여성들이 가족으로부터 벗어난 거거든요. 지금 탈가족화. 가족으로부터 벗어났다. 누가? 여성이. 그 돌봄의 역할로부터 이제 벗어난 건데 이따가 보겠고요. 그 다음 이제 보수주의 복지국가 봐보세요.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이건 조합주의 복지국가라고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보수주의 복지국가들을 보니까 얘들이 사회보험을 중시 여기는데 그 사회보험이 통합주의 운영 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고 보수주의 그러니까 그 조합주의 운영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그래요. 조합주의 운영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이걸 조합주의 복지국가라고도 합니다. 얘들을. 자, 그거 보니까 직업별, 그러니까 탈상품화 효과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라고도 하고요. 탈상품화 효과가 높다라고도 합니다. 아까 삼인주의 복지국가는 매우 높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는 그냥 높음 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 중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알았죠? 탈상품화가 중간이다 그게 아니라 탈상품화가 일정한 한계가 있다 또는 탈상품화 효과가 그냥 단순히 높다. 그것도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 이제 계층을 아예 유지시켜버린다고 되어 있죠. 유지. 그 계층을 유지시켜버려요. 이게 바로 조합주의 운영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유지가. 알았죠? 그 계층을 유지시켜버려요. 즉 계층 간 차이를 유지시킨다. 그래서 거기 땡 첫 번째 보니까 이 나라들 보니까 특히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 우리 시험에 프랑스도 나왔어요. 이번에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인데 2020년 시험에 프랑스가 나왔습니다. 프랑스도 알아야 돼요. 자, 2019년 사회복지직에. 근데 거기 보니까 직업별, 계층별로 다른 종류의 복지급여가 제공된다고 되어 있죠? 직업별, 계층별, 직종별 또는 지역별 사회보험 형태가 서로 다른 종류의 사회보험으로 운영돼요. 이 분절준 사회보험입니다. 이거 조합주의 운영 방식을 얘기해요. 그게 조합주의 운영 방식. 즉 전문직은 전문직끼리, 육체노동자는 육체노동자끼리, 농민들은 농민들끼리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그 계층을 아예 유지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사회적 지위를 아예 유지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 보니까 국가에 의한 사회적 지위차의 유지를 오히려 강조한다. 유지. 그죠? 재분배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사회복지 주체는 민간보다는 국가죠. 왜? 사회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거니까. 민간이 아니라. 어떻든 얘들도 국가는 역할을 해요. 보면. 자, 그래서 이 나라의 특징을 보면은 조합주의 운영 방식의 첫 번째 조합주의.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즉 사회보험 제도가 직종, 계통에 따라 수천 개의 기금으로 따로 분리 운영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조합주의 운영 방식으로 운영되다가 어제 우리 역사 공부할 때 제가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면서 행정이 통합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2000년에 행정 통합 실시라고 했었습니다. 재정 통합 2003년이라고 했고요. 우리 통합주의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제 얘들은 여기 지금 조합주의 운영 방식인데 그다음 또 하나 군주제 국가주의예요. 즉 공무원을 특권 계층으로 분리시켜서 우대합니다. 공무원을 우대. 알았죠? 공무원 우대. 네. 그다음 가족주의예요. 제가 이 보수주의 복지국가 아까 국가와 가족과 시장의 역할 중에서 여기는 가족이 연대의 근거거든요. 즉 연대의 근거가 바로 여기 가족에 있어요. 얘들은 연대의 근거가 아까 삼인주의 복지국가는 이제 국가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가족인데 가족 보니까
각종 복지제도가 남성 가구주 중심 동그라미 거기 남성 가구주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남성 가구주 중심으로 되어 있다. 가족을 서비스 제공자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복지에 대한 궁극적 책임 소재지로 삼는다. 이 가족이 연대의 근거인 겁니다. 가족이. 자, 이 나라들. 그 다음 이제 자유주의 복지국가 미국입니다. 우리 처음에 이제 캐나다는 나오지 않았지만 미국이 나왔고 지금 스웨덴, 독일, 프랑스, 미국이 나와서 제가 그 나라들만 파란색으로 해놨어요. 더 다른 나라들도 많이 있긴 한데 거기 이제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탈상품화가 매우 미약하다, 매우 낮다. 그 다음에 계층화가 높다, 즉 계층화가 유리하다. 계층 간 대립이 심화되어 있다. 밑줄 그거. 자, 계층 간의 대립이 심화되어 있다는 뜻은 거기 밑줄 긋고 그 아래 보니까 다차원의 사회계층 체제 발생 보이세요? 그 밑줄 긋고 그걸 연결시키세요. 그러니까 계층 간의 대립 심화는요. 무슨 말을 얘기하냐면 그 아래에 있는 다차원의 사회계층 체제 발생과 연결되는 겁니다. 즉 불평등하다는 뜻이에요. 불평등하다. 자, 소득 재분배가 안 되는 나라니까 자, 이 나라들 보니까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을 보니까 이 나라들은 노동윤리를 강조하고 자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그리고 시장의 효율성과 근로의욕 고취를 강조하고 그리고 권리로서의 영역은 제한되어 있고 다차원의 사회계층 체제가 발생되어 있다. 즉 그건 소득 재분배가 잘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을 의미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보면 결국은 이제 이 나라들은 소득 재분배가 안 되는 나라들은 피라미드 형태입니다. 잘 사는 사람부터 못 사는 사람까지 다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다차원의 사회계층 체제로. 만약에 소득 재분배가 잘 되는 나라라고 한다면 여기서 끌어내리고 여기서 올리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계란을 이렇게 눕혀놓는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다차원이 아니죠. 이 다차원이 된다는 건 그건 피라미드 형태를 볼 수 있겠고 따라서 소득 불평등 나라인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계층 간의 대립도 심화되어 있고 자, 공공부조를 강조합니다. 자녀적이고 선별적인 복지가 발달되어 있는 나라죠. 이 나라들은 자, 그러면 이제 날개 쪽에 탈가족화만 이제 추가시키면 됩니다. 에스펜 앤더슨이 이제 탈가족화라고 하는 개념을 추가시킨 이유는 왜 그랬냐면은 거기 탈가족화의 동그라미 2번 봐보시겠어요? 동그라미 2번 보니까 탈가족화가 뭐냐? 가족의 복지 부담을 덜고 가족에 대한 개인의 복지 의존을 감소시키는 정도다. 즉 여성들이 가족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서 상품화될 수 있는 정도. 즉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입니다. 그 상품화는 노동력의 상품화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자신의 노동력을 시장에 팔 수 있게끔 되는 즉 여성들의 노동 시장 참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이게 왜 나오냐면 선생님 이제 어디를 보냐면 36페이지 보세요. 36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36페이지에 보면 36페이지 거기에 페미니즘이 나옵니다. 페미니즘을 봐보세요. 페미니즘은 복지국가에 대해서 양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에 대해서 양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페미니즘은. 즉 양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뜻은 뭐냐면 자, 복지국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페미니즘은. 자, 복지국가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여전히 복지국가가 성차별 체계의 현대적 양상에 지나지 않는다. 즉 복지국가가 여전히 성차별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복지국가가 여성 친화적인 국가, 양성 평등적인 정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런데 성차별 체계의 현대적 양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로 바로 빈곤의 여성화. 이제 여성들의 빈곤율이 높으니까요. 그걸 이제 복지국가가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비판하고 있고 또 하나가 바로 돌봄의 역할입니다. 여성들이 당연히 가족 내에서 돌봄의 역할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까 지금 보니까 보수지 복지국가에서 남성 가구주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복지 정책 자체가. 근데 이제 여성들에게 돌봄의 역할을 강조한다. 바로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 나온 것이 바로 탈가족화예요. 거기 돌봄의 역할은 당연히 여성이 해야 하는 것
하고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요거. 이렇게 반대와 살표 적고 그 다음에 에스핑 앤더슨 탈가족화라고 적으세요. 이 페미니즘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지금 에스핑 앤더슨은 아니다. 오히려 복지국가가 여성들에게 돌봄을 강요한 게 아니라 여성들이 해야 할 돌봄을 국가가 돌봄을 그 대신 해줌으로 인해서 여성들은 시장 밖으로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준, 그러니까 가족 밖으로 나가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론이 나온 건데요. 반론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다시 앞으로 와보세요. 그래서 33쪽으로 와보세요. 다시 한번 여성들이 이 돌봄의 역할을 당연하게 여성들한테 하게끔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복지는 여성들이 해야 할 돌봄의 역할을 국가가 대신 해줌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탈상품화 욕구가 높을수록, 탈가족화 정도가 클수록 복지국가인 겁니다. 거기까지 추가하면 됩니다. 자, 지금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이게 에스펜 앤더슨은 뭐 시험 되게 잘 나옵니다. 잘 나와요. 그건 우리가 이제 잘 나온다 안 나온다는 뭐 기출문제의 빈도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거니까요. 기출문제에서 뭐 많이 나왔어요. 거기 아까 32페이지의 그 출제 빈도에서 보면 출제 빈도에서 그 국가직 그 보호직 시험에서요. 2020년, 2019년 그거 다 에스펜 앤더슨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시도 지방직 사회복지직 공무원, 그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도 그거 두 문제 출제됐는데 그 에스펜 앤더슨 문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데올로기로 가져야 하는데 이데올로기로 자, 아까 요거 지금 이거 2020년 보직 문제거든요. 보세요 한번. 뭐 요 정도 문제는 우리가 그냥 바로 그냥 찍고 가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너무 쉽죠. 자, 자유주의복지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탈상품화 정도가 매우 높다. X. 그죠? 자, 민간 부문의 역할 미미하다. 공부분의 역할을 강조한다. 틀렸죠. 얘들은 민간이죠. 자유주의는. 민간입니다. 시작. 자, 그 다음에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상대로 중시한다. 맞죠? 3번.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 사회 3인주의 복지국가는 아까 사회수당. 그 다음에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사회보험. 그 다음에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조를 강조해요. 그죠? 자, 보편주의 원칙을 강조한다. 뭐예요? 보편주의는 3인주의. 그죠? 문제 이렇게 2번 뭐 보직 시험은 어렵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가 안 나왔네. 이제 인행사로 넘어가게 됐네요. 2020년 시험에서는. 자, 그러면 이데올로기로 가져가는데, 자, 여기서 한번 끊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데올로기가 조금 어려운데, 사상하고, 여기를 많이 어려워해요. 어려워하는데, 여기도 시험 문제가, 여기, 그래도 2순위에는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잘 나오는 부분에 속하기도 해서, 잠깐, 여기서 10분 쉬고, 강의 진행하겠습니다.